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고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더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요즘에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핫한데요. 근데 최근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네. 근데 여기서도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이제 진짜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증시에도 굉장히 큰 호재가 네.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상황 인플레이션 정점 찍은 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정점을 찍을 가능성은 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에 발표됐던 뭐 9.1%에서 이번 달에 이제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로 이제 낮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파르게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미 연준이 금방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할 정도로 빠르게 그 물가가 잡힐 거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미국 인플레를 이제 측정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덩어리에서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류 가격은 좀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라기보다는 그 파장이 이제 어느 정도 뭐 각종 원자재 시장이나 뭐 원유 시장 이런 데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서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또는 그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의 근원이 되는 임금,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떨어질 거냐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피크아웃은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동안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이 시장에서 바라는 가파른 속도로 인플레가 잡힐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시나리오하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경기 침체 논란 아닙니까?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하신 경우도 저희 경제한방에 나오신 분 중에 계셨거든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하고 볼 때 앞으로 내년의 경기 침체 확률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뭐 확률적으로 명확하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찌 보면 너무 과감한 이야기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사실 과거가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일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강력했던 인플레 시기가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의 이른바 대인플레이션 시기였죠. 그 대인플레이션 시기 때 보면 뭐 사실은 물론 이제 그때 인플레 요인하고 지금의 인플레 요인은 사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1대1로 그대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도 인플레가 뭐 이 정도면 잡히지 않을까 했지만 안 잡히고 계속 이제 좀 잡히는 듯 했다가 올라가는 구간들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을 더더욱 강하게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수록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사실 뭐 대인플레이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5% 이상의 인플레가 발생했던 거의 모든 시기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럼 이번이라고 예외가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예를 들면 그 미국 재무부나 또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은 대체로 그 이게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레토릭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책 당국자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네들 발언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뭐 제닛 옐런 뭐 재무부 장관처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그래버리면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경제에 있어서 이제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하는 이 심리 자체에 영향을 또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안 하죠. 근데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재 국면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참고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예를 들면 레리 서머스 전 장관처럼 재무장관을 했지만 지금은 학자 입장에서 조금 더 홀가분하고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분들 말씀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게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 인플레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금리를 빠르게 좀 더 아직도 더 올려야 될 여지들이 남아 있고 인플레가 일정하게 잡힌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확 낮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해서 머무르는 구간이 길어질 거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좀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보고요. 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물가를 잡는다.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세게 왔는데 그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당면 목표가 있고 근데 가능하면 경기 침체도 피하고 싶긴 하겠죠. 근데 만약 인플레가 세게 왔는데 인플레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뒤늦게 금리를 더 부랴부랴 빠르게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인플레도 잡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는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피하고 싶겠죠. 그게 최악의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그 인플레를 잡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 연준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잡고 경기 침체가 유발되더라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안전한 상황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책에서 궁금했던 게 이 초저금리와 유동성의 시대 종말 23년의 시기가 끝난다 이런 챕터가 있던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국채 시장도 보면 진짜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막 오락가락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뭐만 발표 나오면 막 급등했다가 나오면 막 급락했다가 시장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초저금리 시대가 정말 끝난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한때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분들이 정말 아주 시장에 많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확실히 그럼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좀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초저금리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제가 책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 그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하면서 닷컴 버블의 충격을 줄인다는 이 명분으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1%대의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했단 말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닷컴 버블의 충격을 줄이느라고 주택 시장에 이제 버블을 방치했죠. 그 결과 우리가 뭐 잘 아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서 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유동성 완화, 더 낮은 거의 뭐 사실상 제로 금리를 뭐 거의 6, 7년 이상 뭐 이렇게 이제 지속을 했지 않습니까? 6, 7년도 넘죠. 한 뭐 거의 7, 8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이 버블을 이제 또 유동성을 퍼부어서 이제 다른 버블로 막고 또 거기에서 생겨난 버블 붕괴의 충격을 또 유동성으로 막는 그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에서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이 풀었는데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고 또 자산 가격은 뛰지만 이건 당장 뭐 이거 가지고 뭐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욕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되겠네 하면서 사실은 그 초저금리 상태 또 유동성 과잉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2018년 정도부터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금 이제 이 정상화, 인상한다기보다는 좀 정상화해 가는 경로였을 텐데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다시 이제 뭐 유동성 폭격을 뭐 2배로 퍼부어버린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서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처음에는 역시나 이걸로 해서 되게 해피했는데 모든 자산에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저금리는 지속될 거야. 그래서 뭐 돈을 쉽게 빌려서 그냥 빚내서 뭐 집을 사두든 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해놓으면 무조건 돈을 벌 거야. 이런 환상에 젖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 사태에 푼 유동성으로 이제 이 리오프닝 되면서 뭐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거기에 대해서 미중 갈등에 의해서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생겨오는 그 물가 인상 요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올 초에 들어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게 이제 공급망 교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인플레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뭐 어찌 보면 우연의 연속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기존의 초저금리와 가행 유동성에 기반한 그런 사이클이 끝나고 결국은 경제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뒤늦었지만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인플레가 뭐 지금처럼 높은 수준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뭐 4%대 또 내년에는 뭐 한 3% 뭐 중반 정도의 그런 물가 수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경기 침체가 가파르게 온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뭐 또 경기 침체를 지나치게 유발하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은 저는 최소 2%에서 2.5% 수준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꾸로 이게 뭐 낮아져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과거의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에 비교하자면 상당히 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자면 거꾸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엄청난 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의 어떤 자산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부채 다이어트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새로운 사이클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오게 될까요? 저는 당연히 뭐 온다고 보는 거고요. 뭐 제가 이제 책의 머릿말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셉 스미트가 그 뭐 20세기 뭐 아직 이제 한참 전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1939년에 쓴 뭐 저서에 보면 그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 이른바 유기체의 어떤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워낙 초저금리와 가행 유동성에 기반한 사이클이 길어지다 보니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고 모든 자산 가격은 사두기만 하면 오르기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착각 또는 거대한 신기루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찌 보면 너무 그 완만하게 이 굴곡없는 그런 사이클이 길어지다 보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이클이 없어진 것 아니냐 이런 착각을 좀 가졌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사이클이라는 건 살아있고 그 사이클이 상당히 큰 변동을 부르는 거구나를 이제 보여주는 시기로 이제 접어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되게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그냥 통념상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 말고 다른 자산을 보유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책의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인플레를 크게 뭐 이 생산 경제 영역 그 다음에 또 자산 시장 영역
그다음에 실물 경제 또 금융 경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교차를 시켜서 4분면으로 나눠놨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시기에 자산 시장은 계속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뭐 이른바 everything bubble이라는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이게 이 자산 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는 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그냥 뭐 경기가 화랑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발생하는 실물 경제의 인플레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산 버블이 생겨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실물 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못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실물 경제에서 그동안의 부작용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인플레가 지금 오고 있고 특히 공급망 교란이 이제 그게 가세해서 이걸 심화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는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실물 경제에 비해서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건 맞지만 거꾸로 상대적으로 그동안 거품이 많이 끼었던 자산 시장의 거품은 오히려 빠지는 시기. 그래서 자산 가격은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이거나 또는 조정 구간을 거치는 그런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경기 호황기의 인플레처럼 생각해서 여전히 막 되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뭐 자산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굉장히 그건 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좀 뭐 손실 또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적어도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죠. 자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훨씬 더 유리한 나라도 있고 불리한 나라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이번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가계부채나 부동산을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이 위기가 지나면 한편으로는 뭐 또 이런저런 산업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국 산업은 사실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또 주어지는 기회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부분을 좀 더 강조 먼저 2부, 3부로 나눠서 이제 좀 그 비중 있게 다룬 이유는 일단 우리가 그 먼저 지금 당장 경제 사이클이 이 변곡점에 이르면서 당장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중요한 시기이고요. 근데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났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가계부채가 뭐 800조 또 900조가 되질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1800조를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부채가 가장 급증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뭐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 모든 경제 이 강국들 제가 뭐 직접 뭐 조사한 데이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세계 15대 경제 강국들 이제 직접 가계부채 늘어난 실태를 이제 조사했더니 코로나 시기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물론 코로나 시기도 그렇지만 한국은 2014년, 15년 무렵부터 뭐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속칭 말하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그 가계부채 1차 폭증 시기가 이제 그때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렇게 2차 부채 폭증 시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따져봐도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17.3%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은 35%포인트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들이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가계부채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은 시기에 한국은 가계부채를 엄청 늘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역불적 투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뭐 적나라하게 그게 드러났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마이너스 통장까지 빌려가고 뭐 지인 찬스 쓰가면서 부모님 뭐 찬스 쓰가면서 온갖 돈 끌어다가 사실은 이제 그 집을 무리하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에
직간접적으로 가계부채의 한 7-80% 정도는 예,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갭투기라는 이 명목하에 굉장히 막 그 공격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을 그 일종의 레버리지의 하나를 사용해서 이제 이 갭투기가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 이게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장이 이제 침체가 오고 거래가 묶이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전세 보증금도 사인 간에 이제 그런 뭐 채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사실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압도적인 세계 1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주택 시장이라는 건 뭐 주식 시장처럼 굉장히 뭐 빠르게 어떤 경기 흐름이라든지 향후에 뭐 이런 뭐 금리라든지 또는 인플레 전망들을 빠르게 반영하기보다는 주택 시장은 이 장기에 걸쳐서 사이클을 그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6년 정도의 그 주택 가격 하락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전 하락 사이클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부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채 부담 상환을 하려는 가게들이 이제 뭐 부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가게 살림을 꾸리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뭐 요즘 그런 기사들이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뭐 무지출 챌린지.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기사에서는 보면 뭐 이렇게 연끌족들이 이런 금리 인상기에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라는 식으로 뭐 하면서 조금 어찌 보면 재밌게 다루기도 하고 재밌는다는 듯이 다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뭐 정말 그때는 1.5% 2% 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빚을 잔뜩 빌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근시안적 투기자 관점 비슷하게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또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이제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는 자기네들이 빚을 빌렸던 그 금리보다 지금 거의 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2배 정도 올라와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이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다른 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뭐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 30대 뭐 또래 흔히 연끌족 세대라고 하는 그쪽 세대 분들 한 30분 이상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미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뭐 각종 뭐 저 생활비 다 줄일 뿐만 아니라 월급을 통째로 그냥 들이붓는데도 부족해서 생활 자체가 안 돼서 이미 부모님한테 다시 손 벌리고 있는 뭐 결혼해서도 뭐 그런 세대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예 애를 뭐 원래 가질 생각이었는데 가지는 시기를 미룬다거나 또는 한 아이를 놓고 둘째를 가질까 했는데 둘째를 지금 계획으로는 못 낳겠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지금의 상황이 이른바 연끌족 불황 또는 연끌족 저출산 현상까지 만들어내지 않을까 사실 되게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연끌족부터 해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빚을 많이 낸 사람들이 부채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생활비들을 줄여서 부채 상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게 뭐 기업이든 가게에서 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른바 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연끌족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걱정이 되는 거고 연끌족 저출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연끌족 저출산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쟁이 터지지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서로 아기가 잘 안 맞아서 정말 이게 그냥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급속 성장해서 중진국 수준을 넘어서 지금 선진국 초입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라라고 이미 10대 경제 대국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한국 사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야 되는 나라,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미래를 희망차게 쓰게 해야 되는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가계부채를 쌓아 올렸고 그러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고 그러다 보니 이 집값 부담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빚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더 미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도 집값이 올라서 결혼 미루고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임 연령이 또 뒤로 밀리니까 아이를 하나 놓고 둘을 놓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참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코로나 시기에 이 영끌족이라는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집값 투기에 뛰어들어서 집값을 더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결혼할 후배 세대들이 집을 사기 더 힘들어져서 더 결혼을 미루게 되고 더 출산율이 낮아지게 만들고 스스로도 아이를 낳는 시기를 늦추거나 또 두 아이 낳을 것을 하나에 낳는 걸로 그냥 단념하게 돼서 출산율이 더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 도대체 뭐지? 한쪽에서는 정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집값 거품을 잔뜩 부풀려서 그냥 집단 자멸로 향해 가기로 작정한 사회 같은 이런 사회가 우리가 정말 원하던 사회인 거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어떤 좀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 그리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집값 거품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자산 시장까지 영향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